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자산관리론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채권에 관련된 그 용어들하고 기본적인 그 채권 관련된 사항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채권 용어들이 많은데요. 채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용어들에 헷갈릴 텐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용어만 여러분들이 익숙해 놓으면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채권은 주식하고 달라서 어떤 정해진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만 이해하면 훨씬 좀 더 정확성이 높고 또 불확실성이 적은 그 위험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에게 아주 유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채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투자 시장에서 채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권에 좀 관심을 가져두면 나중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액면이라는 게 있어요. 액면. 우리 흔히 뭐 액면가라는 얘기를 하죠. 액면가. 그건 주식에 관한 얘기예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뭐 이게 기본적으로 5천원짜리 액면가다.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5천원짜리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상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5천원짜리 주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300만원이 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이게 가격이 높으면은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게 액면 분할을 했죠. 액면가 500원짜리로 10분의 1로 나누면은 지금 뭐 더 작은 금액으로 이제 현재 가치가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주식에서 사용하는 액면가라는 게 있고요. 채권에서 사용하는 건 액면이라는 금액 그 용어는 이게 얼마짜리 원금이 얼마짜리냐 그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려거나 빌려줄 때 주고받는 그 약속 증서죠. 얼마를 빌리면서 이자는 얼마를 주고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 증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빌린 돈이 얼마다, 그죠? 채권을 채권의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다. 만원짜리 채권, 10만원짜리 채권, 100만원짜리 채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가라는 게 있어요. 단가. 뭔가 예를 들어서 유통단가 뭐 얘기를 하잖아요. 한 개당 얼마냐, 개당. 예를 들어서 100개짜리 한 묶음이 뭐 100만원이다. 그럼 한 개당 단가는 만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액면이 다 달라요. 뭐 10만원짜리 채권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뭐 1억짜리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뭐 1억짜리다 100만원짜리인데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원 단위로 계산해서 그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지금 현재 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단가 9,500원이에요. 10만원짜리는 그래서 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단가는 만원 단위니까 10만 원에 9만 5천 원이면은 만 원짜리로 계산하면은 9,500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100만 원짜리 액면가의 채권이 예를 들어서 뭐 8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만 원짜리 단가로 하면은 8,800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 우리가 번거로움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채권의 가격을 얘기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단가라는 개념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면 이자율입니다. 즉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입니다. 액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만 원짜리 그렇죠? 액면이 100만 원짜리입니다. 요게 이자를 뭐 여기 3년 만기다. 기간이 있겠죠? 3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자는 얼마 줄 거냐? 예를 들어서 5% 이자 주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 표면에 써 있는
이 겉면에, 이 채권의 겉면에, 그죠? 면은 얼굴이란 뜻이죠. 겉면에 써 있는 이자율, 그걸 표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5%니까 뭐 5만 원이 되겠죠. 그죠? 1년에 5만 원씩의 이자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할인채의 경우에는 이제 할인율로 표시를 해요. 할인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하면서 그 할인율이 뭐다 하는 걸 설명할 텐데요. 전에도 뭐 이 순수 할인채일 때 할인율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부터 이제 90일, 오늘로부터 90일 이후에 이제 여기 요날 100만 원을 찾기로 하고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98만 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98만 원 주고 사면은 90일 후에 100만 원을 찾는 거죠. 그러면 98만 원 투자한 거에 대해서 2만 원이 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잔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time to maturity. maturity는 이제 만기라는 뜻이죠. 만기까지 남은 시간. 채권이 발행이 되고는 이게 이제 또 중간에 발행이 된다는 거는 처음에 이제 이게 채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시장이 나오면은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또 자기들끼리 또 거래를 해요. 유통이라 그래. 유통시장. 처음에 발행하는 거를 발행된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얘기하고 발행된 채권이 이제 뭐 투자자들끼리 막 거래되는 거를 유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 발행된 것이 유통시장에서 중간에 이제 서로 매매될 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 날 5년 만기가 되면은 금년부터 5년 후에 만기가 되겠죠. 5년 후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거래했다. 그렇죠? 그럼 요날 사는 사람은 이 채권이 남은 기간이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죠? 이미 5년짜리 만기를 가진 채권이지만 1년이 이미 경과를 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는 4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이게 잔존 만기라는 얘기. 자, 다음에 이제 채권을 얘기하면 이제 이자율 얘기가 당연히 되겠죠. 이자율은 뭘까요? 뭐 이자율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대략 이해는 하겠죠. 자금의 결정은 그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죠. 자,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여기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많으면은 그죠? 이자율이 떨어지죠.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내려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올라가죠. 그죠?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자, 이런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돈의 가격이다. 돈의 가격이라 하면 좀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다른 좀 더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은 돈을 융통도 일종의 서비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된 대가. 그리고 또 이것이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다, 이발을 했다. 그 서비스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을 줬다. 그럼 이게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죠. 이게 이발료예요. 그죠? 그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이자라고 하는 것도 자금을 빌려 쓰면은 그것도 일종의 어떤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가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익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뭘까요? 수익률이 높다, 낮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얼마의 이익을 냈느냐, 그 비율을 계산한 거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를 비율로 표시한 겁니다. 투자한 돈에 대해서 수익이 났다. 통상적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수익률 얘기할 때 수익률 그러면은 만기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만기까지 갔을 때의 수익률, 기간을. 자, 내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채권 시장에서 이거 수익률 얼마입니까? 그러면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갖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을 의미한다. 만기 수익률은 영어로 yield to maturity예요. yield가 수익률이라는 뜻이거든요. maturity까지, 만기까지 기간에 대한 수익률이다. 보통 다 연율로 표시한다는 거는 그 얘기 안 해도 항상 그렇습니다. 자, 투자자가 이제 채권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기까지, 최종 상환일이 만기잖아, 그죠? 만기까지 이 채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죠? 내가 투자한 원본 대비 수익이 얼마냐를 계산하면서 또 하나 남은 거는 그런 연 단위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연율로 표시한 것이 연율로. 나중에 수익률 계산하는 거 이제 보여줄 텐데요. 자, 지금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내 투자한 돈 대비 얼마를 벌었느냐. 그럼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게 기간이 만약에 1년 6개월 동안 투자했다. 그럼 1년 6개월 동안 5% 벌었다면 그 연율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되겠죠. 1년 반 동안 5% 벌었으면 그걸 1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그죠. 거꾸로 내가 6개월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 이자를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럼 1년으로 치면은 12개월이 2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6%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연율로 계산하면. 그래서 우리가 연율로 표시를 합니다. 왜 연율로 하느냐? 통일시키는 거예요.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비교하기 때마다 이건 뭐 3개월짜리 수익률 얼마고 3개월 투자하면 얼마고 뭐 A, B 두 개 투자안이 있다고 칩시다. A는 3개월에 끝나요. 그럼 3개월 수익률이 뭐 1.5%다. B는 6개월 만에 끝나요. 그래서 2.5%다. 그러면 1.5와 2.5 어떤 게 더 높을까? 이렇게 하면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3개월짜리 1.5%면 그걸 연율로 표시하면 얼마? 6개월짜리 2.5%면 그거 연율로 표시하면 얼마? 그러면 다 기준이 똑같으니까 직접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연율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과이자. 경과, 얼마나 지나갔느냐 이런 뜻이죠. 얼마나 경과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뭐 지금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10주가 경과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기 초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지났느냐, 경과가 얼마 됐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이자를 계산할 때도 처음 발행한 채권이면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또는 유통되는 채권이라면 직전에 이자가 지급된 날로부터 오늘 매매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기간이 걸리겠죠. 그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율을 크기, 일단 표면 이자율로 계산하겠죠. 그거를 경과이자라고 부른다. accrued interest를 accrued interest.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발행은 1월 1일 날 발행했어요. 12월 31일 날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11월 10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직전 이자가 9월 1일 날 이자가 지급이 됐어요. 이거를 9월 1일 지급이 됐고, 지금은 오늘은 11월 10일이에요. 요 기간, 직전 이자일로부터 오늘까지의 그 기간, 요거를 경과 기간이고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이자를 경과이자라고 불러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준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2월 뭐 이렇게 이자를 주겠지. 3개월 후면은, 그죠? 그럼 3개월 때를 봤는데 지금 그 다음 이자가 3개월 후엔 12월에 나오는데 오늘이 11월 10일이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 동안 이자는 먼저 가진 사람이 기존에 보유했던 사람의 받아야 될 이자의 몫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이자는 이걸 11월 10일에 구매한 사람이 받아야 될 이자 몫이잖아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경과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경과이자를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요.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하고, 다만 여기서 그 경과이자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다. 그다음에 채권에 따른 수익. 자, 채권을 투자하면 어떤 수익들이 가능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자 수익이 있어요. 표면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를 받아요. 이표채의 경우에 이제 그 정해진 날짜에 그 쿠폰을 들고 가면 그 해당되는 이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받은 거를 또 재투자해서 또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50만 원 이자를 받았어요. 아직 만기 전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아요.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죠. 그걸 우리 재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그 수입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중도에 이제 만기가, 중도라는 것은 만기 이전이라는 뜻이죠. 만기 이전에 매각을 할 때, 그러면 여기 차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캐피탈 게인이요. 내가 이 채권을 샀던 가격보다 더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채권도 가격이 변합니다. 채권 가격도 변한다. 얼마큼 변하느냐? 이자율에 반비례해서 변해요. 이자율이 오르면은 채권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은 올라가요. 가격이. 그러니까 만약 그 사이에 운이 좋게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죠. 근데 만기까지 안 가져가고 내가 중도에 그 채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샀던 가격보다 더 올라 있죠. 그걸 우리 매매 차익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냐면 매매 손실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자가 올랐는데 내가 중도에 팔아버린다. 그럼 캐피탈 로스가 생깁니다.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채권을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텐데요. 뭐 발행 주체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고, 또 기간에 따라서도 뭐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제 그냥 발행할 수는 없고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부가 이 채권을 발행했으면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국채로 이제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이건 주택, 그죠? 주택 마련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그러니까 우리 환율 관련해서 그거를 정부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채권들입니다. 자, 국채가 있는가 하면 지방채라는 게 있어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겁니다. 각 시도가 발행하는 상수도 공채, 도로 공채, 지역개발 채권, 또 서울시 서울 특별시니까 따로 또 얘기합니다. 부산도 직할시죠. 그래서 따로 하고, 각 시도에 그 지하철 많이 났잖아요. 그 자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하철 채권을 만들어내요. 대구시도 언제냐? 그 IMF 이전에 지하철이 그 전에 이제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한참 공사를 하고 있을 때 IMF가 터졌어요. 이때 채권을 발행하는데 국내에서만 발행한 것이 아니라 달러로도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IMF 때 환율이 900원대 하던 것이 1,8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2배가 됐죠. 그러면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됩니까? 900원을 때 빌렸었는데 나중에 갚을 때 1,800원을 줘야 되잖아요. 1달러에 1,8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갚아야 될 돈이 2배가 된 거죠. 난리가 났었죠. 겨우 우여곡절 끝에 고비를 넘겼지만은 뭐 하여튼 이런 지하철 건설 채권이라는 것이
얘기 나오게 그때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대구가 지하철 문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죠. 지하철에 화재 사건도 나서 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경제금융학과의 학과장이었는데 그 당시 안타깝게도 우리 과에 입학하기로 돼 있는 아직 우리 과에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러니까는 학기 초 겁니다. 1학년 학생이 그 지하철을 탔다가 참 참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이제 찾아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위로를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일 겁니다 아마.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서도 도시철도 채권을 만듭니다. 자, 이러한 지방채들은 대체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올해 돈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렸어요. 1,000억 원을 조달했다. 그럼 5년 동안은 아무것도 갚지 않아요. 그러다가 5년 이후부터 한 10년 동안 균등 분할한다. 그러면 100억 원씩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몇억 원씩 이제 분할해서 갚아나간다는 얘기죠. 이자율은 그때마다 변하긴 하지만 이렇게 연이자로 이 정도 수준을 줬다. 지금 훨씬 더 싸겠죠. 1차 상환 시에 5년분의 복리를 지급하기도 해요. 5년분의 복리를 미리 5년 동안 받을 복리를 미리 계산해서 미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게 일단 치고 지방채가 뭐라는 거는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지방채 중에 또 상수도 공채라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 설비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특수채라는 거는 이제 특수기관들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만든 기관들, 한전,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경우에 이런 특수법인들은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한국전력 회사에서 발행하는 차체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국채보다 수익성이 높겠죠. 그리고 일반 회사채보다는 안정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기가 있겠죠. 토지개발 채권, 한국전력공사 채권, 기술개발 금융채권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채가 있는데요. 금융과 관련된 채권들입니다. 먼저 통화안정증권. 외국에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거나 또 많이 빠져나가다 이러면 그게 국내 통화량에 영향을 줘요. 한국은행이 보통 통화량을 통제를 하잖아요. 물가와 경제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 이것들을 위해서 적정한 양의 통화량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를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부터 우리가 수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물량이 달러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것이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흡수를 해야 돼요. 반대로 적자가 나서 달러가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현 시중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통화량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의 경우에 이제 정부가 발행을 합니다. 할인식으로 발행한다. 미리 그 이자만큼을 선이자로 띄고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비교적 기간이 짧아요. 14일짜리부터 1년짜리 정도. 다음에 산업금융채권, 이거는 산업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산업은행 국책은행이죠. 산업은행에서 산업개발자금으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억 단위, 비교적 작아도 수백억 단위가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이건 할인채, 복리채, 입표채인데 이건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거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채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채권 아까 얘기했죠. 주택 건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1에서 5년 만기 뭐 이런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회사채입니다. 자, 크게 우리가 뭐 국채냐 회사채냐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국채시장, 회사채시장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회사채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발행합니다. 상법에 의해서 상법 여러 가지 발행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행하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타인 자본으로서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 뭐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인 자본으로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방법의 회사채를 씁니다.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증담보부 채권, 일반 사채 이렇게 내. 예? 보증담보부 채권은 이제 asset-backed security, 다른 자산으로 뒷받침된 보증이 되는 증권이다. 그러니까 ABS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ABS가 이제 MBS가 있죠. Mortgage-backed security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채권이 또 분류가 돼요. 담보, 보증이 있는 거 담보부 사채, 보증이 없는 거 무보증 사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적 담보가 붙여진 거야, 그죠? 보증 담보부 여기 ABS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보증 사채를 우리 디벤처라고도 하는데 오로지 신용으로만 발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믿어라. 뭐 3개월 뒤든 1년 뒤든 우리 원금이자 늦지 않게 다 갚을게. 그럼 그 회사의 신용도를 보고 빌리는 거예요. 우리 그 은행에 갔을 때 개인이 빌릴 때도 그죠? 담보로 대출하는 게 있고 담보 대출, 또 신용 대출이라는 게 있죠. 담보 대출은 아파트 같은 거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신용 대출은 그 사람이 그냥 현재 직업이라든지 현재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만 보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사채도 신용으로만 발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무보증 사채라고 하고요. 그전에는 이제 뭐 보증을 쓴다든지 뭐 은행이 그를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발행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IMF 이후에는 그런 보증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기업의 신용만 보고 그 기업의 재무 구조 같은 걸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일반인들이 사실 그 전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인지. 그래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 이 기업의 채권이 믿을만하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아주 그 신뢰도가 높다, 가장 높다, 그럼 트리플 A라는 등급을 매겨요. 그 다음 단계가 AA, 그다음 싱글 A, 그다음 트리플 B 이런 식으로, 더블 B, 싱글 B, 그다음 CCC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트리플 B 이상이 돼야 투자할 만한 투자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는 투기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신뢰가 높은 기업들의 그 자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좀 싸게 줘도 사람들이 빌려주겠죠. 그러나 이제 좀 위험한 기업들은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빌려달라. 이자를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기 등급은 이자율이 높아요. 자, 신용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에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서 채권을 시중에 팔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채권 종류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몇 개 있는데 그걸 보기로 하죠. 먼저 이 하이브리드라는 그 분류에 들어간 채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그러죠.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란 말을 요즘 좀 들어봤을 겁니다.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걸 얘기합니까? 휘발유로 가는 거, 휘발유하고 전기 이게 혼용이 돼서 쓰는 거예요.
휘발유와 전기는 전혀 다른 종류잖아요. 그죠? 에너지원으로서. 서로 이종, 종류가 다른 거. 이종 교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 흔히 우리 강아지들 얘기할 때 잡종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종이 다른 것들을 교배해서 나온 그런 걸 잡종. 하이브리드는 우리말로 하면 잡종이에요. 종이 다른 것들을 결합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채권에도 종이 다른 것을 결합시킨 결과로 나온 채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한다. 전환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언뜻 생각한 게 뭐 트랜스젠더를 얘기하죠. 성전환. 그러면 A에서 B로 질적으로 다른 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거 전환사채인데,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convertible bond. convert가 영어로 전환한다. convertible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줄여서 CB라고 불러요. CB란 말을 앞으로는 자주 들어볼 겁니다. 일정한 조건에 맞춰서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기, 정해진 가격, 뭐 이런 게 언제 할 거냐, 얼마에 할 거냐, 가격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채권을 발행하자, 돈을 빌린 회사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한 회사,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부릅니다. 전환하기 전에는 그냥 채권이에요. 회사채, 사채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개인이 돈놀이하는 사채가 아니고 회사채의 사채입니다. 자, 회사자였습니다. 회사채. 개인이 돈놀이하는 거는 개인 사채를 쓴 이 사자를 써요. 사채. 그죠? 그 회사채, 사채. 이 개인 회사채로서의 사채로서 확정이자를 받죠. 그냥 채권이에요. 전환하기 전에는 그냥 채권이야. 그랬다가 전환한 후에는 채권은 사라지고 주식이 되죠. 주식으로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채권은 없어지고 그 주식으로서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전환하게 되면. 자, 굉장히 재밌는 채권이죠. 그 장단점이 있어요. 어찌 보면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단점도 있으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발행사로서도 장단점이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낮은 금리로 일단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준다, 좀 다른 채권, 일반 채권보다 적게 준다고 해도 투자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금리로 발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금 조달 비용이 좀 절약이 되겠죠. 발행자 입장에서입니다. 또 채권과 주식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겠죠. 상품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맞아갖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사라지죠. 채권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원래 부채였던 것이 주식이 돼갖고 자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중으로 좋은 거죠. 부채라고 하는 그 채권이라고 하는 부채는 사라지고 자본금으로 들어오니까 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함으로써 재무 구조가 아주 좋게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 단점은 뭐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게 전환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 뭐 자본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부채는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이 회계장부 정리하는 사무 처리가 조금 번잡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로서의 장단점은 뭘까요? 일단 주식으로 전환하게 하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경영 지배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채로서 안정성이 있어요. 일단 채권이니까 정해진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안 오르면은 그냥 의미가 없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단점을 볼까요? 일단 이거는 일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아요. 그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왜 훨씬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자율을 낮게 발행해도 투자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그러면 뭐 그냥 꽝이잖아, 그죠? 주가 많이 오르면 대박이 나는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 안 오르면 그냥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리고요. 행사할 필요가 없잖아. 주가가 더 낮으면은. 그래가지고 낮은 이자의 회사채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굉장히 일종의 이것도 혁신 상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나온 지는 꽤 되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 이 안에 콜옵션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옵션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콜옵션은 뭐예요? 미래 정해진 날짜죠.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입니다. 자, 전환사채가 바로 그거예요. 미래 시점에 그죠? 아무 때나 일정 조건 내가 시기와 가격이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권리가 이 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채권을 주고 그 액면가만큼의 주식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의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년 후에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그죠? 5만 원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채권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회사 그 주가가 8만 원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이 8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5만 원 주고 8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채권을 1000만 원짜리 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만 원으로 200개에 해당되는 주식을 5만 원에 사는 겁니다. 5만 원에 사면 1000만 원 들었잖아요. 1000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주식 200개를 가져요. 시중에서는 8만 원씩 거래됩니다. 바로 팔면은 1600만 원을 내가 손에 쥘 수가 있죠. 1000만 원 채권 투자했는데 주가 오르면은 주식을 전환해서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매력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삼성그룹에 대한 얘기를, 재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건희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재용한테 후계를 물려주기 위해서 회사 지분을 이재용이가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이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편법을 씁니다. 뭐 법적으로는 탈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좋게 표현하면 절세라고 얘기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거의 탈세에 가까운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 전환사채를 썼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건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이재용한테 60억대 정도의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10억 이상을 주면 넘는 초과 금액에 한 50% 가까이 때린다고 칩시다. 그럼 50억에 대해서 50% 해봐야 한 25억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건 내가 이제 예를 대충 든 거고요. 실제로 낸 세금이 18억 얼마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돈을 가지고 60억 원을 가지고 에버랜드인가 어디 그 전환사채는요 요새 그 개인들끼리 아니 그 소수에게 파는 그런 펀드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발행 안 하고 특정인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천몇백 원 정도의 이 에버랜드 주식을 살 수 있는 전환사채를 60억 원어치 발행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겠죠. 이거를 이재용한테 다 몰아줘요. 그럼 60억에 대한 세금 18억 얼마를 내고 60억 원어치 정말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회사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세금도 안 내고 이재용이가 뭘 해서 지금 수십 조의 주식 부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엄청난 불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에버랜드가 그 삼성그룹의 최고 그죠? 모기업이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주식을 보유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주식을 보유하고, 삼성전자가 삼성 SDI를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 출자를 통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아주 그냥 그 마술을 부린 거예요. 60억 원을 가지고 수십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 같은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재판도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없어서 이제 무죄가 났는데,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다른 방법을 쓰다가 이건희가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죠. 집행유예로 풀어주긴 하지만 여전히 유죄 판결이 난 건 맞아요. 집행유예로 내보낸 것도 일단 국민 정서상 정말 그 유전무죄가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걸 갖다가 또 이명박이가 바로 사면을 해줘요. 특별 사면. 이제 이명박은 전 대통령이 아니죠. 이명박은 그냥 개인 이명박이 된 거예요. 박탈당했죠.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해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리가 다 박탈됐어요. 그래서 이명박은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명박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이가 이건희를 또 특별 사면에서 탁 풀어주죠. 자, 근데 지금 이재용이가 또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가 아니고 이제 환송이 됐죠. 그 2심에서 무죄 그 취지로 이제 판결이 나갔고, 이제 대법원에 또 이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해서 내려보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고등법원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그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재용이를 또 집행유예를 풀어주려고, 그 원래 50억 이상이면 그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50억 미만만 인정하는 걸로 돼가지고 이제 5년 미만의 선고를 내리고,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내보내려고 이제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를 훨씬 증가시켰어요. 80몇 억으로 늘렸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 5년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또 무슨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5년 이하만 선고를 내리려는 그런 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 판결이 빨리 나야 되는데, 정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다음 정권에서 하려고, 혹시나 다음 정권에 이제 또 정권이 교체가 된다, 야당이 된다. 지금의 야당은 완전 재벌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유죄 판결이 날까 하고 지금 재판에 지연 전술을 쓴다고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라는 것이 재벌들이 편법으로 2세에게 3세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랬더니 삼성이 이 방법을 쓰니까 다른 재벌이나 그런 기업들이 이 방법을 또 똑같이 따라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안철수예요. 안철수도 이런 CB를 이용해서 세금 거의 안 내고 그런 식으로 회사의 그 지분을 크게 확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 설명할 시간 없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지금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어떻게 그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 진면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지 그걸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환사채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준수 건부 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